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그리고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분들은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액 채무자들이 채무를 구제받는 일반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회생 절차의 개시신청 자격부터 보면은 채무자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아니어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회사 주주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 대개는 의사나 또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분들이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 이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반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개시신청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과 또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보존처분이고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자, 우선 이 채무자 자신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이러한 보존처분부터 보면요. 이 보존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내리는 처분입니다. 변제 금지 처분, 또 처분 금지 처분, 차제, 돈을 빌린다는 거죠. 차제 금지 처분, 또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직원 채용 금지 처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 금지 보존 처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동차, 토지, 건물 등 일체의 재산과 3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존 처분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또 지키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입니다. 이 중지명령은 이미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강제집행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이고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런 개별적 중지명령만으로는 채무자 재산 보호가 불충분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모두 다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데요. 이 비용의 대부분은 회생사건 조사위원회 보수에 해당하고요. 그 이외에 송달료, 공고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은 50억 원 이상의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예납비용이 대략 2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50억 원 이하로 간이회생을 할 때는 예납비용이 대개 1천만 원 내외로 정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채무자 신문과 보존 처분을 동시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채무자 신문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채무자 신문은 빚을 지게 된 경위라든지 현재 재산 상황, 그리고 채무자의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채무자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차가 진행되면 그 다음으로 법원이 일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개시 신청 기각 사유가 없다면 개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보면 신청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리인이 별도로 선임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대로 관리인의 직을 맡게 되는데요. 개인이라면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이 되는 것이고요. 법인이라면 기존의 그 법인 대표가 관리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시 결정이 되면 법원은 제1회 관계인 집행 기일을 정하고 채권 신고 기간과 채권 조사 기간을 정합니다. 이 제1회 관계인 집행은 필수 절차는 아니고요. 임의 절차인데요. 관리인이 이해 관계인들에게 채무 상황을 알리고 향후 방침에 관해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의 관계인 집회는 상황을 알리는 자리일 뿐이지 어떤 결의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생략하고 관리인이 보고하는 절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회생계획안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절차인데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원이 제2회와 제3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관계인 집회는 2회와 3회로 구분은 되지만 실무상 하루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내용을 심의 확정하고요.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결의에 붙여서 가결을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청산가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계획안이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과 일반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50억 원 이하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간이회생 절차는 이게 조금 다른데요. 가결 요건에 대해서 특례 조항이 있어서 조건이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과 의결권자 수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은 현장에서 곧바로 집계를 하고요. 집계를 한 다음에 충족 여부에 따라서 가결하거나 부결을 선고합니다. 결국 이 회생계획안 가결, 나아가서는 일반 회생 신청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회생채권자들이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실상 회생 절차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게 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데요. 자, 이렇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이전에 폐지가 되면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서 강제 집행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의 동의야말로 일반 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일반 회생 절차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